생생경제. 안녕하세요. 멜로디 경제 대중음악 평론가 이대화입니다. 삼성전자에서 선보인 음악 스트리밍 어플리케이션이죠. 삼성뮤직의 가입자가 1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삼성뮤직은 삼성의 스마트폰인 갤럭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안드로이드 기반의 음악 서비스인데요. 한 달에 3,000원에서 5,000원의 돈을 내면 약 350만 곡을 무제한으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삼성뮤직은 지난해 11월에 출시했으니까 비교적 단기간에 고속 성장을 한 셈인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빠르고 뜨거운 반응은 무엇을 통해서 가능했을까요? 다양한 마케팅의 역할이 있었겠습니다만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엑소 마케팅이 주요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엑소는 지난 4월에 신곡 중독을 공개하는 컴백쇼를 개최했는데 이 이벤트에 가기 위해서는 삼성뮤직에 가입하고 해당 이벤트에 응모를 해야만 했습니다. 당시 엑소 팬들은 지인의 갤럭시 스마트폰까지 빌려가면서 엄청난 열기로 이 이벤트에 응모했다고 하네요. 이 컴백쇼는 삼성뮤직을 통해서 독점으로 생중계되기도 했습니다. 엑소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확실히 실감이 되시죠? 이렇게 영향력이 크니까 그렇게들 아이돌 스타를 만들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음악은 엑소의 곡 듣겠습니다. 중독입니다. 모든 걸 걸고 널 들이킬 now 이젠 돌이킬 수도 없다 이건 분명 위험한 중독 So bad no one can stop her Hello hello 오직 그것만 바라 그녀의 사랑 하나뿐인걸 치명적인 fantasy 황홀함을 안 내취해 Oh she wants me Oh she's got me Oh she hurts me 좋아 더욱 갈망하고 있어 서먹고도 닥쳐 날 붙잡고 말해줘 사랑은 영정 overdose 시간이 지날수록 통제는 힘들어져 점점 깊숙이 빠져간다 Too much 너야 Your love 이건 overdose Too much 너야 Your love 이건 overdose 노래는 그 손길로 엄마 보내는 너를 갈구해 좀 더 가빠진 숨으로 질식된 후회 점률 그리곤 한숨 헐러 헐러 독한 날 같아 내겐 헤어나올 수 없는 destiny 비는 뜨거워지지 yeah. 마침내 모두 지배해 Oh she wants me Oh she's got me Oh she hurts me 계속 효주 언니, 타이어 공기압이 뭐야? 효주 언니, 얼라이먼트가 뭐야? 언니, 타이어도 보험이 있어? 언니, 윈터 타이어로 바꾸면 쓰던 타이어는? 릴렉스. 그냥 마음까지 맡길 수 있는 T스테이션 가서 스마트 케어 받아봐. 알아서 다 해줘. 한국 타이어. T스테이션. 김윤경의 생생경제. 저소득 서민이 사는 것, 특히 주거 문제를 향상해주기 위한 주거급여제가 있습니다. 오늘 10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인데요. 이달부터 시범사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거급여제라고 하면은요, 저소득층이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통합급여가 있는데 이 중에서 주거비만을 따로 떼어내서 지급받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부 저소득층의 경우에는요, 오히려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인데 주거비를 한 달에 최대 20만 원까지도 깎일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좀 나오고 있네요. 얼마 전에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수급자 어르신들에게는 또 돌아가지 않을 수 있다는 허점을 말씀드린 바가 있어서 조금 더 주목이 되는데요. 주거급여제가 어떤 것이고 또 이런 허점들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국토교통부의 주거복지기획과 김혜진 팀장과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주거복지기획과 김혜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 시범 사업하고 있는 새 주거급여제도 일단 먼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기존에도 있기는 있었잖아요, 이런 게요. 예, 기존에도 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서 주거급여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대상자 수가 적고 대상 가구의 주거비 부담과 무관하게 지급된 데는 한계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에서는 주거급여의 지급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거주 형태나 주거비 부담 등을 고려해서 주거비 지원 수준을 현실화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그래서 그 대상 가구는 73만 가구에서 97만 가구로 24만 가구가 증가되고 가구당 월 평균 지급액은 8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3만 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주거급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분, 뭐 더 기존에는 못 받았다가 늘어나시는 분을 설명을 해주셔도 좋고요. 어떤 분들이 네네. 대상이 되나요? 예, 그 지급 대상은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43% 이하이고 부양 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인데요. 네, 여기서 이제 중위소득이라는 거 하면 그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겨서 그 중간 순서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수준을 말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는 4인 가구 기준으로 봤을 때 소득 인정액이 173만 원 이하이다. 그러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4인 가구 소득이 170만 원 이하면은 일단은 다 혜택 범위에 들어가는 건가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부양 의무자 기준을 충족하고요. 네, 부양 의무자 기준은 어떻게 돼요? 예, 그 부양 의무자는 그 1촌 이내의 직계 혈족인데요. 네, 그래서 그 1촌 이내의 직계 혈족이라는 부양 의무자의 소득이 예를 들면 이제 그 자녀의 소득이 너무 많다. 네, 그러면은 국가에서 자녀한테 부양을 먼저 받아라. 예. 라는 의미에서 기초 제도에서는 대상에서 기초수급자의 대상에는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이제 부양 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혜택이 많이 늘어난다고 하면은 네네. 좋아 보이는데요. 예, 예. 지금 시범 사업을 일단 먼저 하고 있잖아요. 어디서 어떻게 네네. 이루어지고 있나요? 예. 그 시범 사업은 총 23개 시군구에서 이번 달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실시되는데요. 네. 지역별로는 서울 3개소, 인천 경기 9개소, 광역시 6개소, 그 외 지역 5개소를 선정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대상 지역에서 먼저 시군구에서 공모에 응한 시군구를 대상으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대상 가구에 대해서는 시범사업 지역 내 기존 임차 수급자 중 제도 개편으로 급여가 증가하는 가구가 대상이 되는데 예. 그 저희가 시뮬레이션 결과에서는 약 4만 가구가 됩니다. 그래서 그 4만 가구가 기존 주거급여일까 개편 주거급여일까의 차익을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금액은 가구당 월 평균 약 5만 원 수준으로 매월 30일에 지급받게 됩니다. 아, 그러면은 한 5만 원 정도를 실제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거군요, 평균적으로. 네네네. 그러면은 시범 사업 때도 지원을 받고 그러면은 네. 실제로 실시가 돼도 지원을 받는 거겠네요, 이분들은? 예, 그렇죠. 네. 시범 사업은 저희가 이제 제도의 효과나 그 준비 과정을 점검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거고요. 이제 네. 본 사업 때도 당연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주거급여라고 하면은 이제 돈을 따박따박 받는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네. 보통 이제 임차료라고 하죠. 이제 전세나 월세나 뭐 이런 그 형태로 살 때 이게 네네.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 하고요. 또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소득 기준만 합당하면은 또 받을 수가 있잖아요. 예. 네, 이게 효과가 어느 정도 될 걸로 보세요? 예. 그 이제 예시로 보면요. 이게 네. 지원 기준은 이게 거주 형태나 주거비 부담 수준에 따라서 지원하게 되는데 네, 예를 들어서 그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금액인 4인 가구 기준이다. 그러면은 그게 102만 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102만 원 이하이다. 그러면은 저희가 기준 임대료라고 따로 정해놓은 금액이 있는데 그것을 상한으로 해서 실제 부담 중 임차료 전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실제 임차료가 높은 민간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주거급여액이 크게 상승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에 거주하고 소득 인정액이 80만 원이다. 그리고 월세는 30만 원인 3인 가구가 있다면 개편 전에는 6만 원을 지급을 받게 됩니다. 네. 그런데 개편 후에는 24만 원으로 그 사람의 실제 주거비 부담이 높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지원이 크게 상승하게 됩니다. 자가 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가인지 뭐 임차인지 아니면 전월세 가구인지 전세 가구인지 뭐 이런 거에 상관없이 소득 인정액이 얼마인
일정 기준 이하이면 모두 지원을 하기 때문에 네. 자가는 주택 개량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런 점들이 지원이 되는데요. 일단 그 전체적으로 지원의 그 어떤 그 수혜자를 늘리기 위한 조치는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허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방에 사는 다인 가족일 경우라든지 또 기존의 수급자는 괜찮은데 새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또 보전을 못 받는 부분도 있다. 이런 한계점이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아, 네네. 네, 그건 예. 어떻게 보시나요? 예. 그러니까 그 점은 이제 종전 주거급여는 주거비 부담 수준과 무관하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역별로 차등 없이 전국을 동일 기준으로 지원을 했었고 가구 원수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상승하게 해서 지원을 해서 실제 주거비 부담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네. 실제로 지역별로 임차료는 매우 다르고 보통 이제 보더라도 도시는 높고 농어촌은 낮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또한 이제 주거비를 기존에는 가구 원수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상승하게 짰었는데 네. 근데 실제 주거비는 그 최소한으로 필요한 소비 단위인 그 최저 주거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예. 그게 가구 원수 증가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함께 같이 살면은 같이 공유하면서 그만큼 이제 똑같이 주거비가 많이 증가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 종전 급여는 실제 주거비 부담과 무관하게 형식이 짜여 있었는데 네. 새로운 주거급여는 그 가구의 실제 주거비 부담이 얼마 있느냐에 따라서 지원을 하면서 예. 일부 실제 주거비 부담에 따라서 기존에 많이 받고 있었던 가구에 대해서는 일부 감소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네. 전체적으로 평균으로 봤을 때는 8에서 이제 11만 원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평균에 허점이 있지 않느냐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난 국회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4월 네네. 기준으로 하면은 주거급여를 수급하는 71만 가구 가운데에서 약 12만 가구, 한 17% 정도가 새 네네. 기준을 적용을 하면은 급여가 네네. 깎인다고 하거든요. 네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존에는 네. 기존의 주거급여는 실제 주거비보다는 과다하게 받는 가구도 있었고 과소하게 네. 받는 가구가 있었는데 예.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을 실제 주거비에 따라서 지원을 하면서 일부 가구는 급여가 감소하는 가구가 발생한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 정말 네네. 생활에 문제가 되게 되면은 어떻게 하죠? 예. 그래서 이제 그 개편 제도로 급여 산정액이 감소한다. 네. 그런 경우에는 그런 기존 수급자가 있으면 감소분만큼 추가 급여를 지급해서 실제 급여 감소는 발생하지 않게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아, 제도에 그런 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게 있다는 네네. 말씀이시군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기초 생활법인가? 기초생활연금법? 네. 기초생활보장법이요. 보장법. 네. 예, 기초법 네네. 개정안과 지금 맞물려 있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보장법 자체는 통과가 된 것 같은데 개정안 자체는 지금 국회에서 완전히 통과가 안 됐잖아요. 예, 그렇죠. 이제 주거급여법은 통과가 됐습니다만 예.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아직 통과 안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개정안 통과와는 무관하게 주거급여는 10월부터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저희가 예. 주거급여법이 네. 작년 말에 통과가 되면서 예.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해야지 10월부터 네. 본사업이 실시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칙이요. 예. 주거급여법 부칙에 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 시에 본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어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통과가 돼야 됩니다. 네, 국회 통과가 또 큰 관건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지금 누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 건지를 개략적으로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네. 그리고 직접적으로 본인이 알아서 신청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자동적으로 나오는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아, 예. 그 기본적으로 이제 기초생활보장급여는 신청자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신규 수급자는 신청을 해야지 급여를 받을 수가 있고요. 네. 다만 이제 기존 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새로운 급여가 변환돼서 자동으로 지급되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새로 받게 되는 사람들은 자기가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봐야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 어디에 어떻게 알아보면 되죠? 네. 동사무소 가까운 이제
그 주민센터에 네. 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 주민센터 이제 복지 지원해주는 그런 곳에 가서 상담을 네네. 하면은 되겠군요. 예. 그리고 이 새 주거급여제도는 어쨌든 취지는 굉장히 좋은 걸로 마련이 됐는데 자리 잡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적인 보완도 필요할 거고 국회 통과도 필요할 거고요. 예. 보완돼야 될 점들을 좀 종합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예. 그 새로운 주거급여는 수급자의 주거비 부담 수준에 따라서 지급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수급자의 임대차 관계 그리고 주택 상태 등에 대해서 주택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주택 조사할 때 일부 수급자들은 왜 내 집을 방문 조사를 하느냐 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주택 조사가 이루어져야만 개편 급여를 지급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 주거비 부담도 계산이 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주택 조사 시 급여 대상자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왜 내 집을 조사를 하느냐. 이제 새로 네네. 지급을 받게 되실 그런 대상자분들이 많으시겠네요. 그런 경우에. 예. 기존 수급자의 경우에도 네. 예, 기존에는 주택 조사를 안 했었기 때문에 네. 예, 왜 갑자기 조사를 하게 되느냐 이런 불만이 일부 생기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네. 주거급여제도가 좀 긍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고 실제로 시행이 돼야지 되니까요. 그런 네네. 국회에서의 어떤 중지를 모으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의 김혜진 팀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우리의 수학 성적이요? 당연히 걱정 없죠. 그렇다면 수학 실력은 어떨까요? 지금 아이의 수학을 진단해보세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진짜 수학 성적을 만듭니다. 스스로 수학. 잠시 후 4부에서는요. 한 주간의 주요 세계 경제 흐름을 살펴보는 글로벌 경제 이슈가 마련이 돼 있고요. 경제 주치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경제 주치 시간에는 보험 문제를 얘기를 해볼 텐데 이게 어떤 기준으로 들어야 되고 또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주의해야 될 점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의견 있으면 보내주십시오. 문자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YTN 라디오 앱 예스를 통해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또 저희 SNS 있는 거 아시죠? 페이스북 주소는 YTN 라디오 이코노미, 트위터는 YTN_이코노미입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아들을 키우는 행복한 엄마 배우 김희애입니다. 카메라 앞에서는 화려해 보이는 여배우지만 집에서는 저도 아들 바보 소리 듣는 평범한 엄마인데요. 아이들에게 부모의 역할이란 참으로 중요한 것 같아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는 기댈 엄마 아빠도 없이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하며 살고 있는 아이들이 많은데요. 여러분의 전화 한 통이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이 달라집니다. ARS 060-700-0770 아동결연 상담번호 02-2085-8257 한 통의 전화가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기적.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이 행사는 아이들의 꿈을 찾아주는 기업 리틀 달란트, 한국의 전자칠판 스마트러닝을 선도하는 기업 요한 아이텍, 그리고 기아대책과 함께합니다. YTN 사이언스 지식 강연 프로그램 팝콘. 수학과 과학, 뉴테크놀로지, 창업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공개 강연 녹화 방청은 YTN 사이언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팝콘 공개 녹화에 오시는 모든 분께 영종대교 휴게소 포춘일 입장권을 드리고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과 기념품을 드립니다. 학생과 학부모,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의 많은 방청 바랍니다. 경제를 보는 새로운 시각 YTN 라디오 김윤경의 생생경제. 친절한 경제, 오늘의 경제 키워드. 안녕하세요. 경향신문 조미덕 기자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기초연금입니다. 중산층 이하 노인들에게 매달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의 생활비를 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7월부터 시행됐죠. 기존의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주던 기초노령연금과 비슷한데요.
대상이 중산층으로 확대되고 금액도 2배 늘어났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때 모든 노인에게 매달 2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가 예산이 부족하다며 고소득자에게는 조금 주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대상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입니다. 부부의 경우 소득 인정액이 139만 2천 원 이하면 해당합니다.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을 받던 분들은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기초연금 받을 수 있고요. 다만 새롭게 기초연금 받으실 분들은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서 지난 7월 1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고 하니 따로 신청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Money, money, all I think about is YTN 라디오 앱 예스와 YTN 라디오 웹사이트, 팟캐스트를 통해서 실시간 청취와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만날 수 있는 생생경제. 참 좋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은경의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경제 이슈 시간입니다. 연합인포맥스 이장원 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다우지수 지난주에 17,000선을 돌파를 했어요. 예. 계속 갈까? 이게 처음 보는 숫자라서요. 예, 일단 다우지수가 17,000을 넘었는데 네. 이게 이제 뭐 2%, 3% 하루에 폭등하거나 뭐 이렇게 많이 오르는 건 아닌데 조금씩 꾸준히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사상 최고치 계속 또 경신을 하고 있고, 네. 이런 분위기가 앞으로 좀 더 계속 될 걸로 좀 보는 시각들이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그 다우지수가 오르는 게, 미국이 이제 양적 완화 축소를 하고 있고, 출구 전략을 쓰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이후에도 저금리가 계속될 거라는 그런 기대가 있고, 네. 미국이 저금리를 유지한다면 기본적으로 그 미국 증시에 들어오는 자금도 많아질 거니까 그런 기대를 반영하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미국이 한 1분기에는 한파 때문에 경제가 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안 좋았지만 지금 최근에 나오는 지표들 뭐 고용이라든가 소비, 제조업 각종 지표들을 보면은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또 2분기에도 이제 3% 내외의 고성장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기대들이 주식시장에 반영되면서 다우지수가 이제 오르고 있는 거고 앞으로 이제 중요한 거는 그 기업 실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마침 이번 주에 또 기업 실적이 이제 발표가 되기 시작을 하고 미국 경제의 큰 흐름에 이제 거시 지표가 좋아졌는데 기업들의 뭐 실적 또 소비자들의 그 소비 행태와 심리를 파악할 수 있는 실적들이 좋게 나온다면 미국 증시의 어떤 상승세를 좀 자극하는 그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이번 주 실적이 이제 뭐 8일에 알코아가 나오기 시작하고 이제 그 다음에 웰스파고라는 이제 은행이 11일 날 발표를 하고 전반적으로 그 미국 실적에 대한 기대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분기에 전체적으로 한 5% 정도의 그 순이익 증가를 기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매출액은 한 3%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뭐 이제 월가의 컨센서스라는 게 이 실적이 발표되기 전에는 좀 보수적으로 잡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 좀 더 좋게 나올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실적 좋아지면은 고용도 많이 늘어날까 기대를 해보게 되는데 일단 최근에 발표된 고용 보고서는 상당히 좋았던 것 같아요. 실업률이 고용 지표 6.1% 까지 내려왔죠. 맞습니다. 그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6.1%로 기록해서 2008년 9월 이후 최저치고요. 또 일자리 증가 같은 경우에는 6월에 이제 일자리가 28만 8천 개가 이제 생겨서 20만 개 일자리 이상 고용을 기록한 게 이제 3개월 연속 계속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미국 고용 시장이 회복되고 있구나 이런 점을 좀 증명한다고 볼 수 있는데 요거를 이제 다른 한편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 하면
실업률이 낮아지고 있지만 이 실업률 하락이 취업을 많이 해서 낮아진 게 아니라 구직 활동을 포기한 사람이 많아서 그렇다. 네. 그래서 경제활동 참가율이라는 그 지표가 있는데 이게 이제 낮아지고 있다는 게 이제 문제고 또 임금 상승률도 여전히 부진하다. 이 말은 뭐냐면 취업이 잘 되고 고용시장이 회복되면 거기에 따라서 임금도 올라야 된다는 그런 논리인데 사실은 미국의 지금 고용 상황이 그렇지는 않다. 네. 그런 그 양면적인 좀 해석이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연준의 통화 정책에도 좀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연준이 과연 이런 상황에서 자신 있게 출구 전략, 금리를 올릴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은 조금 고민스러운 대목이 될 수 있고요. 특히 연준이 걱정하는 거는 이제 물가가 요즘 오르고 있다는 요 부분이 이제 걱정스러운데 최근에 이제 식료품 값이 많이 오른다고 해서 그 부분이 연준의 좀 출구 전략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네.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또 단기적으로 금융시장에는 호재가 되겠군요. 저금리가 예, 유지가 그렇습니다. 되니까. 예. 미국의 셰일가스 혁명은 저도 참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요. 네네. 이것 때문에 이제 미국이 세계 최대 산유국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죠. 예, 지금 현재 최대 산유국은 사우디아라비아인데요. 올해부터는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추월할 것이다. 미국 금융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올해 1분기 미국 원유 생산량이 하루 평균 1,100만 배럴을 넘어섰다고 하고요.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는 1,000만 배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이제 미국이 사우디를 추월을 한 거고, 하반기에는 미국 원유 생산량이 더 증가할 거기 때문에 미국이 올해 원유 최대 생산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럼 미국이 왜 이렇게 최대 산유국이 되느냐? 그거는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 셰일가스와 원유 개발 붐 덕분인데 미국 셰일가스의 연간 생산량은 2006년에 281억 세제곱미터 수준이었는데 7년 만에 10배가량 생산량이 늘어났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셰일 오일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미국이 전 세계 셰일 오일의 95%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셰일가스 붐, 셰일 원유 붐이 미국을 최대 산유국으로 만들고 있다. 그런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미국이 갖고 있는 게 쌍둥이 적자잖아요. 네네. 무역 적자도 상당히 심각한데 이런 무역 적자를 줄이는 데도 좀 역할을 할 수도 있을까요? 예, 지금 말씀을 잘 하셨는데 네. 이 미국이 지금 석유가 남아도는 상황이 되면 네. 이 석유를 해외에 수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미국이 그런 제도를 좀 정비를 해서 8월부터는 미국이 석유를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돼 있고요. 네. 원래 미국이 이제 에너지 안보 때문에 수출을 안 했었는데 이 남아도는 석유를 수출해서 말씀하신 대로 무역 적자를 해소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도 좀 예상이 됩니다. 여러모로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겠어요. 예, 일단 셰일가스를 많이 생산을 하면 미국 내에 석유 가격도 낮아지고 그렇죠. 그러면 기업들이 져야 될 비용도 낮아지기 네. 때문에 기업들에게도 이익이 되고 경제의 선순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개인들도 다른 데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늘어나니까 미국 경제 또 절반 이상이 3분의 2가 소비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데도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프랑스가 이 달러 중심의 국제거래 관행을 비판했다. 항상 좀 약간 삐딱하잖아요. 미국에 있어서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엔 또 어떤 얘기인가요? 예, 일단 프랑스 재무장관이 한 말부터 좀 들어보면요. 네. 국제거래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달러 지배 현상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이제 좀 공격을 했는데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달러가 기축통화로 쓰이고 있습니다. 거래할 때 서로 다른 나라끼리 거래할 때 달러로 서로 이제 바꾸고 그렇죠. 있는데 예, 이제 이런 관행을 좀 깨야 된다.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유럽과 중국이 이런 측면에 좀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달러를 제외하고 예를 들어 위안화를 서로 결제한다거나 네. 유로화를 결제한다거나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안화 결제를 시작을 했고 독일과 프랑스도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미국 중심의 그런 국제금융 질서에 대한 반감으로 프랑스 또 독일 이런 유럽 국가들이 이런 그 미국 중심의 질서를 좀 비판을 하고 있는 거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금 BNP 파리바라는 그 프랑스 은행이 있었는데 이 은행이 미국의 적대국인 이란과 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미국에서 좀 9조 원의 벌금을 물게 됐고 프랑스 정부가 좀 제발 좀 어떻게 좀 봐달라고 로비를 했는데도 결국은 벌금을 때리게 되니까 프랑스랑 미국이랑 좀 관계가 소원해져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프랑스가 지금 미국의 이런 그 국제 거래 관행을 이제 비판하고 있는 것도 이런 불만의 표출로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아직까지는 그래도 달러나 영어 여기에 대한 패권은 여전하다 이런 생각이 여전히 들기는 하는데 어쨌든 조금씩 달라지는 세상이니까 시간이 지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앞으로 그런 흐름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제 위안화 직거래를 한다고 하니까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장원 연합인포맥스 부장이었습니다. 든든한 우리 집 경제 주치, 생생 주치. 네, 경제 주치 나오셨습니다. 아프면 몸보다 병원비 걱정이 되는데 이 의료실비 보험 이런 게 인기를 끄는데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이 문제를 다 짚어주실 경제 주치 나오셨습니다. 김준하 팀장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에듀머니라는 말을 제가 뺐네요. 괜찮습니다. 네. 네, 제가 너무 반가운 나머지. 근데 실비보험 그러면은 이 실비보험이 뭐예요, 일단? 일단 그 보통 보험하면 이제 뭐 어떤 사고가 발생하면 얼마 준다 이런 정액형 보험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가 그래서 돈을 얼마 냈다 그러면 그만큼을 주는 보험이 있어요. 근데 실비보험 같은 경우는 두 번째. 그러니까 내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서 병원비가 뭐 10만 원 나왔다. 그러면 이제 그 10만 원을 주는 실제 내가 쓴 비용을 주는 보험. 그래서 실비보험 또는 실손보험이라고 합니다. 그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이제 어느 게 좋다. 뭐 이게 얘기하기가 그러니까 병원비가 많이 나올 경우에는 실비보험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기본적으로 보면 이제 내가 실제 이제 뭐 보험을 드는 이유가 그럴 때 이제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내가 경제적 손실이 크다. 이랬을 때 하는 거니까 오히려 이제 실비보험이 더 뭐 유리할 수 있겠죠. 네. 어디까지 보장되는 건가요? 일단은 뭐 보장하면 이제 이게 건강보험하고 좀 따져봐야 되는데요. 이제 건강보험 보면 이제 뭐 이렇게 급여, 비급여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제 우리가 급여에서 공단에서 부담하는 게 있고 내가 부담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급여 중에서 본인 부담금하고 비급여는 내가 다 부담을 해야 돼서 요 두 가지를 합쳐서 이제 요 금액을 줍니다. 네, 요 정도를 주고요. 근데 이제 보험마다 이제 조금 다른 부분이 요걸 주더라도 이제 그 중에서 공제하는 것, 뭐 10만 원은 빼고 본인이 낸다.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 좀 달라지고요. 그러면 이제 그 많이 보장이 되는 거냐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래도 이 보험금으로 병원비를 좀 많이 이렇게 상쇄할 수 있는 보험이에요? 일단은 가입을 하시게 되면 병원비 부분에서 상당히 이제 상쇄가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최근에 이제 이게 2001년부터 실손보험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최근까지 있는데 이게 연도별로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조금 이제 보셔야 될 게 일단은 이제 내가 입원 안 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느냐, 통원 치료를 하느냐 아니면 병원에 하루 이상 입원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 조금 다르고 이때 이제 뭐 통원 같은 경우는 최소 뭐 5천 원부터 많으면 2만 원까지 이제 요거는 이제 요 금액까지는 내가 내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 부담금이 이제 요 정도 있는 상품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입원할 때 입원하면 입원할 때 드는 병원비를 전부 다 보장하는 뭐 100% 보장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90% 보장하느냐, 80% 보장하느냐 뭐 요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가입하셨던 시기에 따라서 뭐 보장이 몇 프로 되느냐 뭐 요런 것도 좀 달라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제 그러면 다 주느냐? 요것도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일단은 이제 이 중에서 가장 큰 게 입원실, 병원 이게 크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제 기준병실, 그거는 이제 뭐 5인실일 수도 있고 6인실일 수도 있고 아니면 4인실일 수도 있는데 요런 그 기준병실 같은 경우는 100% 보장이 되지만 기준병실보다 높은데 뭐 2인실이라든지 1인실 뭐 요런 데들은 다 보장되지 않고 기준병실하고 요 뭐 2인실이나 1인실
병원 차액? 네, 예. 차액의 50% 예. 네까지만 줍니다. 그렇군요.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네, 다 주진 다 않습니다. 줄 네. 수는 없죠. 보험사가 망하니까. 네, 근데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험금을 좀 많이 내면은 나중에 보장받는 금액이 많아지는 그런 비례 관계인가요? 일단 그렇지는 않은데요. 네. 일단은 이제 보장 금액 자체가 이제 표준 약관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준다 이런 건 정해져 있고요. 다만 이제 보험사별로 요율, 그러니까 가입자의 평균 위험률 이런 게 네. 다르기 때문에 보험사마다 이게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요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실손보험이 예. 최근에 이제 단독 상품도 있지만 보통은 이제 특약 형태로, 특약으로. 네, 예. 특약 형태로 돼 있으니까 뭐 주계약이라든지 나머지 특약이 얼마가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보험료가 좀 달라질 거고요. 네. 그다음에 뭐 적립보험료라고 해서 나중에 이제 뭐 저축 형태로 운영되는 요게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금액은 차이 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결론적으로 보면 예, 실제 보험금하고 그러니까 보험료 내가 얼마를 낸다고 해서 네. 보장 금액이 딱 늘어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뭐 건강보험 제정도 뭐 2016년이면 적자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네. 판에 이런 민영보험을 들어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실 텐데 네. 여러 군데 들면은 이득인가요? 일단은 이게 비례 보상입니다. 네. 예, 그래서 여러 군데 가입하시더라도 내가 낸 병원비만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예, 반드시 예, 뭐 이렇게 여러 군데 든다고 유리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다른데 그 실손보험이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하고 네. 예, 가입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질병을 보장하는 보험, 뭐 입원비 보장보험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네. 이것도 특약의 형태인가요? 그러면? 네, 이게 뭐 특약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단독보험. 따로 상품이 예. 될 수도 있는데요. 보통 이제 질병보장보험 하면 뭐 암, 뭐 뇌출혈 이런 것 같은 정액보험일 네.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입원비 보장보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비례보상형 네. 이 보험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 두 개를 다 드느냐 하나만 드느냐 이거는 사실 선택사항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실손보험을 들고 추가적으로 정액보험을 들 건지 말 건지는 예, 내가 보험료를 얼마 내고 예, 그게 이제 감당할 수 있느냐 네. 예, 그런 비용을 좀 보고 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헷갈리는데요. 네. 그리고 그렇죠. 이제 종신보험 들어놓으신 분들 있잖아요. 네. 이런 보험도 그렇고 또 다른 보험들도 실비가 보장되는 경우가 있는데 모르는 경우가 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비보험이라고 하면 대부분 이제 실비보험이 따로 있나 보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그러니까 따로 들어야지 예, 된다고 생각들을 많이 그렇지는 하죠. 않고요. 그러니까 실비보험이라는 게 실비 특약이 있는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종신보험에도 이 특약을 하면 되는 네, 거죠. 그래서 이제 2008년 이전까지는 이제 생명보험에는 네. 실손 특약이 없었는데 2008년 이후부터 생명보험하고 손해보험 모두 동일한 형태의 실손 특약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네. 뭐 종신보험에도 예, 실손 특약을 넣으면 그게 이제 실손보험이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면은 어쨌든 내가 적절하게 영리하게 가입을 해가지고 혜택을 받으면 좋은 건데 또 그냥 무작정 가입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 보험이라는 게 또 성격이 그렇다 보니까 네. 이것만은 좀 주의해야 된다 이런 게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일단은 조금 보셔야 될 게 일단 실비보험은 대부분 다 5년, 3년, 1년 단위로 갱신이 됩니다. 아, 네, 보험료가 계속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보험료가 뭐 나중에 혹시 내릴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다 늘어납니다. 아 이게 네. 왜 저 광고할 때 굉장히 빠르게 설명하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죠. 예, 예. 뭐 갱신될 수 있고 네, 가입이 네. 거절될 수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그렇죠. 그래서 가입하실 때 지금 보험료가 적정하냐 도 물론 중요하지만 아. 앞으로 비용 부담을 얼마나 할 수 있느냐 네. 예, 그걸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가입하실 때 비용을 좀 낮게 가입하셔야만 오래 유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첫 번째 이제 보험료 낮다고 하더라도 네, 보험료가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순간은 보험료 내기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실손보험료 갱신 폭탄, 뭐 갱신료 네. 폭탄 이런 얘기들 많이 했는데 그게 이제 2012년 8월에 금융위가 단독 상품 이런 걸 내면서 그 전에 걸 좀 비교해 봤더니만 그 전에 이제 평균적으로 1년에 40%에서 60%가 오르더라. 예, 실손 그래요? 담보가. 아 보험. 네, 그렇죠. 예. 보험료가. 예, 그래서 뭐 예시를 좀 해놨는 게 보니까 40세의 보험료가 15,000이다라고 기준해 보면 그래서 금융위는 이제 3년마다 20% 증가한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보니까 80세가 되면 보험료가 60만 원이 되더라고요. 아이고, 예. 네, 20% 오르면. 네. 근데 이제 실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최근 보험사가 3년간 60% 최대 네. 60% 정도 됐다. 근데 60%는 다 하는 거는 너무 크니까 한 40%만 잡아보더라도 이제
82세가 되면 166만 원. 네. 예, 그래서 뭐 실제로 이제 보험료 지금 낮더라도 어느 시점 이후, 그러니까 60세 이후가 되면 아마 유지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보험료가 올라갈 거다. 그러면 네, 이걸 좀 이런 설계는 다시 해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그래서 이 보험료 갱신율을 네. 뭐 조정한다거나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보장 범위를 좀 줄인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보험료 부담이 적지 않게. 그리고 사실 이제 처음에는 3년 5년 갱신형이었는데 이걸 1년 갱신으로 바꾼 네. 이유도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년마다 20% 올리면 굉장히 커 보이는데 그래서 그걸 갖다가 조금씩. 1년에 한 8%씩 올린다. 예. 조금 이렇게 착각할 수 있겠죠. 예. 그렇겠네요. 예. 그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실 2013년 기준으로 보니까 생애 의료비, 그러니까 예. 평생 의료비가 남자분이 한 1억 177만 원, 여자분이 1억 2,300만 원. 예, 여자분이 오래 사셔서 좀 많습니다. 네. 예. 근데 이 중에서 한 절반 이상을 65세 이상에 쓰신다고 합니다. 보통 그렇죠. 네. 그다음에 예. 이제 65세 이상 생존자 그 생애 의료비 중에서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남자분들이 뇌혈관 질환, 치매, 여자분들도 고혈압성 질환, 심장 질환 뭐 이렇게 네. 돼 있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이때가 이제 보험료 부담이 많거든요. 아까 이제 65세 이후에 보험료가 많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 또 병원비는 이때 많이 들어가는 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이때는 사실 저축을 조금 해두셔야 돼요. 아까 제가 고혈압, 뭐 심장질환 이런 거 말씀드렸는데 이게 다 수술보다는요 간병같이 그러니까 병의 진행을 늦추는 형태의 그렇죠. 예, 질환들이기 때문에 예. 실손보험이라는 거는 의료 행위를 해야만 받을 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실손보험이 그다지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도 이제 유지하기도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이제 노후의료비는 저축을 통해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의료비 통장을 만들어놔라. 네, 예. 네, 또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실손보험을 들더라도 이 실손보험이 우리나라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건강보험 보장률이 62에서 67%고요. 그다음에 실손보험이 나머지 한 30% 정도를 보장하는데 네. 실제로 이제 건강보험료하고 민영보험료 따져보면 네. 민영보험점이 훨씬 높다는 걸 네.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이제 의료비 지출이 민영 의료비 지출이 적정한지 이건 좀 따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나이 들면 여기저기 고장난다 이런 말씀들은 많이 하는데 네. 잔병 치료를 안 하시는 분들은 이게 그냥 다 비용으로 느끼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사실 뭐 이게 보험이라는 것 자체가 만약에 있을지 모르는 그 위험에 대해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상호 부조 형태로 여럿이 이제 공동 부담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뭐 현재 아프지 않다 그러면 네. 보험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아프지 않으신 분이 앞으로도 아프지 않을 거다. 그거 보장할 수 이걸 없죠. 또 예측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다행히 아프지 않다라고 하면 이 정도의 비용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결국 이제 보험이라는 것 자체를 내가 이제 비용으로 계산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정말 아프지 않고 아파도 내가 그 돈 정도는 내 모아놓은 돈에 쓸 수 있다라고 하면 뭐 보험을 굳이 가입하지 않더라도 가능한 분이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뭐 각각의 어떤 그 사회적 상황이나 뭐 거주 형태 이런 거에 대해서 다 다를 것 같은데 그런 걸 잘 감안하셔서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실손보험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준아 에듀머니 팀장이었습니다. 잘생겼다 우리 모두 잘생겼다 잘생긴데 무슨 이유 필요한가요 기죽지마 힘을 내봐 그대로도 잘생겼어 챙겨줘서 고마워요 잘생겼다 황대역 ATA SK텔레콤 생생경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 내용은요. 생생경제 홈페이지와 팟캐스트 또 스마트폰 전용 애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서 다시 듣기 또 인터뷰 전문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SNS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는데요. 페이스북은 YTN 라디오 이코노미로 들어오셔서 좋아요 누르고 친구가 되어주시거나 또 트위터 YTN_ 이코노미를 찾아서 친구가 되어주시면은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SNS를 통해서도 생생한 경제 뉴스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김연경이었습니다.